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삐걱이던 보수 통합 열차가 출발한 듯 보입니다. 혁신통합추진위원회란 이름으로 외부 추진위가 구성이 됐습니다. 박형준 위원장의 기자회견 일부를 듣고 오죠. 통합을 추진함에 있어서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시하겠습니다. 첫째, 혁신입니다. 둘째, 확장입니다. 셋째, 미래입니다. 혁신, 확장, 미래를 바탕으로 한 보수통합 전망, 신당 결성에 합의했다. 오늘 아침 중간 브리핑을 한 안형환 국민통합연대 사무총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인사위원회 전에 30분의 시간뿐만 아니라 그 전날도 의견을 내라고 한 바가 있고요.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로 무려 6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어제 저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윤석열 참모진 모두가 물갈이 됐는데요. 검찰 출신 무소속 이용주 의원의 평을 2부에서 들어봅니다. 옆자리에 앉아서 허리를 감싸 안고 엉덩이를 쓰다듬는 행위를 상당 시간 동안 하였습니다. 법무부 장관님이 앉아 계셨고 바로 그 옆자리에 안무 검사가 앉아 있었고 제가 당시에 수십 건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감사를 이유로 검찰총장 경고를 받았고요. 통영지청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서지현 검사의 검찰 내 성추행 폭로 내용을 잠깐 듣고 왔는데요. 이를 덮기 위해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인사보복을 했다는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었죠. 오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결정났습니다. 최강병기에서 이 판결 분석해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전면적인 세대교체와 개혁으로 세수를 새 부대에 담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저도 이러한 담대한 변화에 미랄이 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정계 복귀를 선언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영상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세수를 새 부대에 미래를 이야기하는 안 전 대표의 메시지의 역할을 젊은 정치인 두 사람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4부에서 토론해봅니다. 1월 9일 목요일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보수진영 시민단체 모임인 국민통합연대가 통합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바 있는데 오늘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이 여기에 참여하나 봅니다.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중도 보수 등 모든 세력의 대통합을 추구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문제가 총선 승리에 더 이상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 국민통합연대가 합의안으로 밝힌 내용인데요. 과연 통합이 순항할 수 있을지 국민통합연대 안형환 사무총장 연결해 봅니다. 총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환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이 통추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두 당의 공식 대표가 와서 예. 오늘 정당 시민단체 대표자 연석회의가 오전에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한국당에서는 이양수 의원, 그다음에 새로운 보수당에서는 정병국 의원이 당 대표 자격으로 들어왔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합의했던, 그러니까 정당 시민단체 대표자 회의에 합의한 것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예. 새로운 보수당이죠. 새로운 보수당에서 보수 혁신 통합추진위원회를 만든다. 예. 데까지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준비위원장에, 그러니까 추진위원장에 누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당내 협의 과정을 거쳐봐야 된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추진위원회, 혁신통합추진위원회는 이제 시작을 했고요. 쉽게 말해서 열차가 떠났습니다. 예. 그럼 이양수, 정병국 두 의원이 각 당 지도부들에게 다 권한을 위임해서 온 거였습니까, 오늘? 네, 일단 이양수 의원은
당의 공식 절차를 거쳐서 당대표의 권한을 위임받아 왔고요. 예. 정병국 의원은 들어올 때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보수당 측에서 주장했던 세 가지 원칙이 있었죠. 예. 탄핵의 강을 건너라든지 새 집을 짓다든지 이것을 이 혁신 새로운 지도자 대표자 회의에서 수용을 하면은 통합 추진에 들어오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회의 결과 모두 수용을 했습니다. 한국당 관계자 그러니까 이양수 의원도 모두 수용을 했습니다. 예. 저희도 이제 여러 가지 확인했거든요. 혹시 개인 의견이 아니다. 당대표의 권한을 위임받아 왔기 때문에 모두 수용한다라고 해서 정병국 의원이 그럼 우리도 공식시켰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예. 근데 단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이제, 새로운 보수당 입장에서는 추진위원회에 들어간다는 것은 본인들도 회의에서 이미 의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누구를 위원장 한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안 된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자유한국당 내 강성 친박 의원들이 과연 탄핵 네. 문제를 묻고 넘어가자에 동의하느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그 문제는요. 예. 저희도 많은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저희들이 총선 승리에 방해가 되는 탄핵 문제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아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진영이든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간에 총선 승리라는 대의 앞에서 그런 주장을 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이현주 의원이 만든 전진당 또 우리 공화당하고도 다 합치는 겁니까? 앞으로 계획입니까? 네, 전진당 대표는 전진 4.0당이죠. 전진당 대표는 오늘 참석을 해서 같이 의결했습니다. 오늘 대표단에 한 사람으로 들어왔었죠. 예. 우리 공화당 측은 저희들이 쉽게 말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예. 공문을 보냈는데 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통합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면은 그분들의 의견도 다 반영이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예. 박형준 교수가 통추위원장 맡는 것도 합의된 사안이고요. 네, 전부 합의를 시민단체 그다음에 전부 올 참석자들이 전부 합의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 통합추진위가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회의 기간이냐 이런 것도 염두를 좀 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통합에 가장 중요한 건 두 개 정당이겠죠. 의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예. 네. 그래서 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두 당이 일단은 들어와서 통합추진위를 구성한다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통합추진위원회는 역할이 많은 분들이 무슨 엄청난 일을 해야 되는 것으로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기본적으로는 통합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를 논의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통합의 방법이 신당이다라고 한다면 신당 추진위원회라고 할까요? 신당 창준이라고 그러죠, 보통. 예. 그것을 결정하고 통합 추진위는 사라지는 겁니다. 예. 그 단계까지 중간 단계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통합을 예.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방법과 일정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그런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신당을 만들 수도 있고 자유한국당의 간판을 바꿔서 모든 당이 통합할 수도 있고 뭐 방식은 여러 가지 가능성은 여러 가지 열려 예, 있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 결국 도로 새누리당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논의를 하면서 그런 지적도 나왔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시민단체들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같이 통합을 논의하고 통합 추진을 나선 것은 보수 정치 세력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예. 사실 진보 좌파 정치 세력 쪽에서는 이런 일 많이 있었죠. 과거에. 예. 네, 근데 이게 없었나? 현재 야당이 된 입장에서는 한국당 가지고는 선거가 안 된다. 예. 역시 보수 전체 세력이 합쳐야 된다. 시민 사회 세력까지 합치자라는 취지에서 이제 이번에 모였고요. 아마 그런 취지에서 통합 추진이 이루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일려 다야구도로 선거를 치르면 뭐 필패다. 선거 구도상 뭐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요. 네네. 다만 지금 시간이 100일도 안 남은 상태인데 네. 장애물 없이 앞으로 자꾸 나아가야지만이 그 선거 전에 통합이 이루어질 것 같단 말이죠. 네네. 예. 가장 큰 장애물은 뭐라고 보세요? 통합하는 데 있어서.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제 구정 전까지 설 연휴 전까지는 큰 아웃라인이랄까요? 뭐 가시적인 게 일단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예. 많지는 않는데 예. 일단은 각 정파 세력이 내려놓는 것, 예. 세력권을 내려놓다거나 또는 내 스스로의 명분이나 체면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통합, 총선 승리를 위한 대의 앞에 각 정파들의 뭐 정치적 이익이라든지요,
체면이라든지 명분을 좀 내려놓고 나서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자유한국당이나 또 새로운 보수당이나 지역구 의원들이 있을 텐데. 네네. 이게 보수가 다 합치게 되면은 그 지역에서 준비하는 또 다른 후보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공천을 어떻게 하냐, 이 문제도 상당히 나중에는 논란의 불씨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문제는 상당히 좀, 물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단계로 보면 다음 단계입니다. 아하, 예. 그래서 이제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뭐 신당을 만든다, 뭘 한다면 그게 이제 결정을 하고, 예. 그 다음 단계에 돼서 뭐 신당 추진이 된다면 신당 추진위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예. 신당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신당이 만들어진 다음에 선거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질 것이고,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뭐 공천관리위원회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그 단계를 가지고 뭐 미리 걱정을 하고 또 그걸 논란의 주제가 되는 것은 저희들은 타당치 않다고 보는 거고요. 일단 개문 발차가 중요하다 이 말씀이네요. 네, 일단은 통합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 형성이기 때문에 통합 추진을 만들어서 일단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를 논의해보자. 이런 예.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까 우리 공화당하고도 이야기를 했다 이런 말씀을 일단 주셨습니다만 안철수 전 대표 측은 어떻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까? 저희들이 일단 공문을 보낸 게요. 예. 일단 실체가 있는 당. 아하. 왜냐하면 주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네, 실체가 있는 당 사무실인데 일단 공문을 보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오늘 표방한 것처럼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 반대하는 중도 보수 세력, 세력의 통합이 필요하다 이런 공감을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언제든지 그런 논의의 장은 열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근데 오늘 하태경 의원이 당내 회의에서요. 황교안 대표가 직접 공개적으로 유승민의 사원 측에 대해 얘기할 때까지 못 믿겠다라고 했단 말이죠. 네네. 아직 불신이 서로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불신을 헐어야겠죠. 예. 유승민 대표가 말했던 새 원칙은 오늘 한국당이 참석한 회의에서 다 공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 그걸 발표가 됐습니다. 그게 발표가 됐기 때문에 정병국 대표가 당의 공식 대표로서 통합에 동의를 했고요. 통합 예. 동의했다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 추진을 만든다는 데에서는 지금 새로운 보상도 다 동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 이제 저희들은 그 세 가지 사항을 다 발표했는데도 아직까지는 그런 감정이 남아 있는. 이게 통합이 잘 되려면 일단은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두 정당이 어떻게 노력을 하느냐에 달렸을 텐데요. 황교안 대표와 유승민 전 대표의 기득권 내려놓는 것, 그것이 우선시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지적을 하는 분도 계세요. 네, 그것도 이제 논의가 될 겁니다. 예. 통합을 위해서. 일단 대의는 하나입니다. 뭉쳐야 산다 이거죠. 그래서 뭉치기 위해서 뭐 조회가 든든 요소는 배치하고 통합에 유리한 요소는 키우는 그런 이제 방안이 논의되고 추진될 건데요. 예.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다 아마 짧은 시간 내에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덩치만 키운다고 또 선거에서 이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오늘 포방을 했던 것처럼 혁신과 통합, 그다음에 자유와 공정이라는 가치를 분명히 내세웠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통합이 돼야 된다. 그다음에 청년의 마음을 아우를 수 있는 통합이 돼야 된다라는 기준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통합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조금 더 지켜보죠. 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국민통합연대 안영환 사무총장이었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2부 무소속 이용주 의원과 인터뷰로 돌아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첫 검찰 지휘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참모진으로 평가받던 대검찰청 지휘부가 대거 교체가 됐죠. 검찰 인사를 두고 법무부와 신경전을 벌였던 대검찰청은 인사 발표 이후 아직 공식 반발은 없는 듯 보입니다. 이번 인사를 두고 정치권도 시끌시끌한데요. 자유한국당은 보복 인사다, 검찰들에 대한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민주당은 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 출신 이용주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도록 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용주 의원입니다. 예, 오랜만에 연결하는 것 같네요. 예. 예, 우선 이번 검찰 인사
총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예, 이번 인사는 많은 이제 사람들 예상했다시피 기존에 검찰에서 진행하고 있던 수사에 대한 법무부나 청와대 평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뭐 보복 수사라고까지 할 수는 없으나 대검이라든지 윤석열 검찰에 대한 사실상 비토 인사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법무부와 청와대가 왜 그러면 그런 비토 인사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현재 크게 진행되고 있는 수사가 3가지 아니겠습니까? 기존에 했던 조국 관련 수사라든지 유재수 감찰 무한 사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지방선거 관련 이런 큰 3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모든 수사의 개시라든지 수사의 정도,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존 법무부나 청와대 입장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진행되고 있던 수사에 대한 사실상의 검찰, 청와대 평가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내려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예, 청와대와 민주당은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를 한다고 이야기해놓고는 정치를 하려 했다.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었다. 이런 평가를 내리던데 동의하십니까 혹시? 수사가 진행된 자체를 인사권의 도전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예. 하지만은 법무부 새로 이 신임 장관이 추미애 장관이 임명된 후에 인사 과정에 있어서 좀 매끄럽게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 추미애 장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항명을 했다라고 이제 표현하셨는데 항명까지는 아니라 기존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과의 관계를 약간 벗어나 있는 그런 식의 진행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죠. 예. 근데 정치권에서 인사가 있기 전에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박찬호, 배성범 이 정도는 아마 바꾸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싹 다 바꿔버렸거든요. 혹시 의원님은 예상하셨어요? 이 한편으로는 바꾸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많은 분들이 손을 볼 것이다. 인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대규모 인사를 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을 추미애 장관을 임명한 거 아니겠냐. 그러한 인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인사를 법무부 장관에 내정한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치권이나 그리고 검찰에 있는 분들조차도 아마 조만간 소위 사단이 날 것이다. 대규모 인사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 이상의 수사를 그대로 청와대가 두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는 예상은 있었죠. 예. 오늘 추미애 장관이 국회 출석해서 윤석열 총장이 내 명령을 거부했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러니까 인사하기 전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법무부 장관이 들어야 하는데 추미애 장관은 계속해서 그 전날도 또 당일날도 들어오라고 하랬는데 들어오지 않았다. 의견을 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고 지금 야당과 보수 언론에서는 그래서 윤석열을 패싱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부딪히고 있거든요. 예, 기존의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에 관련해서 인사의 협의에 대한 관행들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단순히 검찰 인사위원회 열리기 전에 30분 전에 시간을 정해놓고 통보하거나 사실상 30분 동안 이야기를 하지 않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보통 일반인이 좀 납득하기는 어려우나 거의 약간의 2분의 1씩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인사를 논의했던 그런 관행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전혀 무시된 것만은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인사협의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잘못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향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에 원만할 때 이루어지는 인사협의와 그렇지 못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인사협의가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는 거죠. 윤석열 총장이 제3의 장소에서 보자 이렇게 역제안한 건 어떻게 보세요? 그 추미애 장관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했던데. 그것은 있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없다고 볼 수는 있죠.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이라는 직책과 대검의 총검찰총장이라는 직책은 각 조직의 대표성을 갖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인사를 두고 한다는 것은 또 어떤 사람이 총장이 장관에게 검찰총장으로 오시오, 대검찰청으로 오시오라고 하는 것과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한테 오시라고 하는 것 조금 다를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단지 그게 일정한 특정 시점을 정해놓고 검찰 인사위원회 시간 불과 30분 전에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그런 형태에 대해서는 기관 간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죠. 하지만 그게
반드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어쨌든 이번 인사를 놓고 검찰이 좀 충격을 받은 모양새인데요. 그래서 검란이 있을 것이다, 대대적 반발이 있을 것이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검찰에서 별다른 모양새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제가 뭐 검찰 출신이기도 하나요. 예. 검찰에서 이와 같은 인사가 전혀 예상되지 않았던 바가 아닙니다. 예. 이런 정도의 인사는 있을 것이다라고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이게 대검이나 검찰에서는 이번 수사가 매듭치고 지어진 다음에 보통 한 2월 정도 정기적인 인사 시즌에 대폭적인 물갈이를 할 거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예. 이건 수사를 중단에 마무리짓지 못하는 지금의 시점에서 이렇게 빨리 하는 것은 수사를 어떻게 보면은 방해하려는 수사를 중단시키는 그런 의도까지 보이는 게 아니라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예. 수사가 그래서 중지가 될까요? 현재 이제 검사장들 이제 고위 검찰 간부 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검찰 간부가 바뀌는 것만으로는 수사의 방향이라든지 세대적인 방향들이 바꿔지기는 않을 겁니다. 단지 후속적으로 있을 부장검사라든지 차장검사들 그리고 각 검찰청 내에 수사 일선 검사의 배치 부분에 있어서는 달라지게 되죠. 만약에 수사팀들에 속해 있는 검사들을 다른 부서로 옮기거나 하게 된다면 직접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수사에 영향을 부득이 미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만약에 지금 추미애 장관을 자유한국당이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겠다고 했고 시민단체에서도 이미 고발을 한 것 같은데요. 이 고발을 한다면은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을까요? 뭐 고발장이 제출되면야 고발장이 접수되는 것이지만은 쉽게 성립하기 어려운 성격의 범주 아니겠습니까? 예. 얼마 전에 오늘도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직권남용 부분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가 됐던 것처럼 직권남용, 인사권에 관한 직권남용이 범죄를 쉽게 구성되기는 어려운 쉽지 않을 것이다. 어렵기 때문에 고발을 하겠으나 그게 실질적으로 수사에 영향을 미쳐서 법무부 장관이 직접적 수사 대상이 돼서 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윤석열 총장 자진 사퇴 이야기도 있던데. 예, 그것은 수사가 이미 이번 인사 전에도 수사 진행 과정에서 청와대가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이런 수사의 진행 과정에 나왔던 언급들을 보면은 검찰총장이 사표를 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일부 여권에서 사퇴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흘러나오긴 했죠. 그렇지만은 검찰총장이 현재 상황에서 총장직을 버린다든지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오히려 박근혜 정부에 있어서도 댓글 사건에 있어서 계속 수사를 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걸 계속 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죠? 예, 아마도 6시쯤에 열릴 예정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오늘 본회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일반 민정 법안도 있고요. 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소위 팩트 관련한 법안도 같이 상정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의원님도 그것 때문에 국회로 지금 들어가는 길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예. 검경 수사권 조정안 표결 붙여진다면 의원님은 어느 쪽에 던지실 예정이십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이 오랫동안 논의했던 사안이고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큰 방향에 있어서 검찰과 경찰이 일부 권한을 나누고 기관 간의 업무를 나눠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검경 수사권 조정하는 데 대해서 그 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예. 그러면 통과되리라고 보십니까? 만일 오늘 올라오게 되면? 상정이 된다고 한다면은 자유한국당에서 필리버스터로해서 지연되지 않는 한 찬성표가 더 많아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무소속 이영주 의원이었습니다.
YTN의 두 명품 브랜드가 만났습니다. YTN 라디오와 YTN 플러스의 전격 콜라보 프로젝트 해보니즘 백문이 불여의 일행.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함께할 분 YTN 플러스 정윤주 기자, YTN 플러스 이은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 주제는 뭐였죠? 지난주 예고한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이번 주 주제는 생활비 줄이기를 저희가 해봤는데, 예. 과거에 유행했던 그 타 방송사의 만원의 행복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착안해서 저희가 한번 해봤어요. 그게 10,000원으로 일주일 살기였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생활비를 한번 줄여보자. 이게 10,000원 가지고 일주일 사는 겁니까? 저희는 10,000원으로 그때 물가랑 이런 거를 고려해봤을 때, 그리고 거기 같은 경우에 연예인들이 출연했기 때문에 뭐 교통비라든지 이런 게 다 아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물가를 고려하고 또 현재 저희 상황을 생각해서 하루 10,000원 살기로 조금 바꿔서 해봤습니다. 하루에 10,000원 가지고 살아보자. 네. 근데 규칙을 정했다고 하는데 어떤 규칙이에요? 네, 저희가 하루 10,000원 살기 규칙으로 정한 거는 일단 집에 이미 구비돼 있는 음식이나 뭐 냉장고에 있는 것들은 전부 사용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얻어먹는 거는 또 불가능하고요. 예. 그다음에 회사에서 제공되는 식권이라든지 간식 같은 거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걸로 하고, 대신 뭐 휴대폰 소액 결제를 한다든지 이런 꼼수는 하지 않는 걸로 하고, 예. 또 셋이서 공통으로 작성하는 가계부를 만들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 3명이서 했어요? 예. 네네. 셋이서 같이 체험을 한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대결을 해서 누가 가장 많이 아끼는지 그거를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예. 근데 집에 있는 거 먹으면은 돈 안 쓸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1인 가구다 보니까 사실상 냉장고에 뭐가 없어서 계란 정도 있었거든요. 쌀도 없어요, 집에? 쌀 있는데 사실 절대 안 해 먹고, 네. 거의 한 달에 한 번 해 먹을까 말까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네. 예,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2인 가구긴 한데 마찬가지로 집에서 맞벌이다 보니까 거의 음식을 하는 경우는 한 달에 한 번도 있을까 말까고 예. 음식이 있긴 하지만 냉동실에 있어서 이제 오래된 냉동식품 이런 거 말고는 다 좀 먹기 어려운 정도의 음식만 남아있긴 했습니다. 예. 근데 회사에서 식권도 그냥 사용할 수 있고. 식권은 저희가 뭐 전체를 다 식권으로 먹을 수 있는 건 아니고 50%만 제공이 되는 식권이기 때문에 네, 그대로 그걸 사용하지만 저희의 돈은 50%가 나가는 예. 그런 형식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이거 하루에 10,000원 며칠 하셨어요? 5일 진행했고요. 예. 회사에 나오는 5일 동안만 체험을 진행을 한 건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네. 예. 5일 동안 진행을 해가지고 총 5만 원 안으로 생활비를 사용하도록 얘기를 해서 우선은 전부 다 3명 다 5만 원 안으로 사용을 하기는 했거든요. 예. 5만 원 가지고 5일 쓰는 거예요? 그냥 하루에 10,000원씩 쓰는 거예요? 하루에 10,000원씩 쓰는 건데 네. 이제 저희가 그거를 총합을 내다 보니까는 5만 원으로 이제 편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어쨌든 성공했네요, 그러면. 네, 저희 3명 다 성공은 했고, 예. 가장 많이 아낀 기자가 오늘 못 나온 문지영 기자가 가장 많이 아꼈는데, 예. 일주일 동안, 5일 동안 총 22,700원을 사용했고, 이은비 기자가 35,130원, 그 다음에 제가 32,800원을 사용했습니다. 일주일에 3만 원씩 썼다 그러면 한 달이면 12만 원 정도로 생활할 수 있다 이 얘기 나오네요. 그렇죠. 예. 네네, 맞습니다. 가장 많이 들어간 분야는 어디입니까? 교통비?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제 문지영 기자 같은 경우에 1등을 해서 뭐 이제 부지런하게 택시 같은 것도 전혀 타지 않고 늘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게 버스비였습니다. 역시 버스 교통비였군요. 예. 네, 뭐 음식도 집에 있는 걸로 전부 해결을 했고, 예.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제 너무 늦게 일어나서 택시를 결국에는 타고 말았기 때문에 하루에 10,000원인데 택시 타면 어떻게 해요? 네, 그러면 2,000원이 남았는데 그 2,000원으로 음식 같은 경우는 도시락으로 해결하고 집에 가는 딱 버스비만 타고 간 다음에 저녁을 굶었습니다. 예, 굶었어요? 네, 굶었습니다. 지금 그 잡코리아에서 조사한 걸 보니까 남녀 직장인 848명을 조사했는데 한 달 생활비로 평균 91만 7,4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항목이 식비네요. 예, 아무래도 직장인 같은 경우에 요즘에는 저녁까지 회사에서 해결하고 오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는 식비가 이제 평균적으로 10,000원 정도는 이제 든다고 해요. 그런 거 두 끼 먹어도 10,000원 계산하니까. 훌쩍 넘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한 끼에 10,000원 정도. 한 끼에 10,000원 네, 정도? 맞습니다. 하루 10,000원으로 살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였습니까? 저 같은 경우 저도 식비가 가장 힘들었는데 저는 이제 아침은 약간 안 먹고 예. 아침에 커피는 평소에도
출근하자마자 커피를 사러 가거든요. 근데 YTN 1층에 있는 커피 회사 엄청 비싼데? 그쵸. 그곳은 절대 그곳은 절대 갈 수 없고. 절대 갈 수가 없었고 네. 회사에 그 머신이 있기는 있는데 그 커피를 처음으로 사실 거의 이용했다고 그동안 보면 이용 안 했었는데. 그쵸. 그동안에는 그 1층에 있는 커피숍에 네. 많이 갔었고 네. 회사에 있는 거를 많이 이용하게 됐고 그리고 회사 간식 창고가 저희가 있어요. 탕비실? 네. 네. 거기도 아주 자주 네, 좀 가져가기도 하고. 가져갔어요? 딱 한 개 가져갔습니다. 이 사람들 큰일 날 사람들이구나. 뭐 저도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탕비실에 몰래 있을 때 제일 꼴 보기 싫더라고요. 아주. 주의하겠습니다. 예, 먹는 게 가장 힘들었다. 줄여야 되니까. 네, 저는 이제 1인 가구다 보니까 저녁까지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정말 냉장고에 물이랑 계란 정도밖에 없었고 쌀이 있기는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예. 그걸 만들기 위해서 예.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제가 컵라면을 컵라면이 있군요. 네, 컵라면을 컵라면도 없어서 사러 갔는데 제가 1,500원짜리 컵라면을 너무 먹고 싶었어요. 예. 근데 800원짜리 컵라면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엄청 고민을 갈등과 많이 고민과. 네, 정말 처음으로 컵라면 앞에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 800원짜리를 샀거든요. 제가 이렇게 소액을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속이 원래 잡혀 있는 게 있었는데 좀 인간관계에 있어서 하루 10,000원으로 산다는 게 불가능한 수준이더라고요. 계속 얻어먹어야 되니까. 네, 얻어먹기는 또 좀 미안하기도 하고 제가 만나자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집으로 와서 우리 집에서 뭐 라면이랑 계란 먹을래라고 했다가 굉장히 상대방에게 좀 안 좋은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예. 어떻게 한 5일 10,000원으로 살아보니까 할만해요? 이게 5일을 사는 거는 할 수 있고 할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 달 내내, 1년 내내 이렇게 살라고 하면 솔직히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기자도 마찬가지예요? 네, 우선은 약속은 전혀 못 잡는다고 보면 되고 사 먹는 커피도 한 번 정도 사 먹기는 했거든요. 예. 문재원 기자랑 한 잔을 사서 나눠 먹었어요? 마셨어요. 예. 그렇게 계속 해야 된다면 조금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예. 이은비 기자가 그 배달 어플 VIP였다고 하는데 네, 5일 동안 한 번도 못 시켜 먹어봤겠네요. 그쵸, 한 번도 시켜 먹었고 다음 달에도 VIP가 되더라고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우선 VIP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를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월 한 달에 10회 이상을 시켰을 때 제 단계에 다 그래서 제가 VIP인데 그 당시에 일주일 동안 단 한 번도 시켜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저 엄청 절약을 한 거죠. 사실 한 번 시킬 때 배달비까지 하게 되면은 거의 2만 원 가까이가 그렇죠. 들기 때문에 벌써 2만 원을 저는 절약을 했고, 네. 실제로 절약은 되네요. 그쵸. 이 어플만 안 써도 절약이 되네. 네. 그래요. 식비 말고 또 힘든 게 있었을까요? 아까 뭐 늦어서 택시 타고 온 거 뭐 이건 당연할 테고. 저 좀 부끄럽지만 제 집이 좀 대중교통으로는 좀 오래 걸리는데 택시를 타면 금방 올 수 있는 거리에 살아서 굉장히 습관적으로 사실 거의 매일 택시를 이용을 했습니다. 네. 갑자기 버스를 이용을 하려고 하니까 아니면 지하철을 이용하려고 하니까 한 1시간 반 정도는 더 일찍 일어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걸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1시간 정도 더 잔다고 뭐 피곤이 풀리진 않는구나 하면서 할만하구나라고 나중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요즘 뭐 워라벨 이래 가서 아끼지 말고 우리가 그냥 쓸 땐 쓰자. 택시도 한번 타고. 뭐 그런 얘기도 많잖아요. 네, 안 그래도 이제 네티즌 분들 중에서는 뭐 돈을 써야지 경제도 굴러가고 내수도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모든 거에 다 쓸 때 써야지라고 쓰다 보니까 너무 돈이 안 모인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체험을 한번 해보면서 생각을 바꿔보는 것도 저희는 나름 의미가 있더라고요. 의미가 있었다. 예. 자, 네티즌들 반응 방금 얘기해 주셨는데 그 돈을 좀 써야지 이거 말고 또 기억에 남는 네티즌 반응이 있습니까? 이건 궁상이다. 궁상이다. 그래. 저도 동감합니다. 네, 도가 지나치면 안 된다. 뭐 계란만 먹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저희가 5일이니까 가능했지 보시기에는 조금 불편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과거 뭐 국회의원이 10,000원으로 뭐 하루 체험한다고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융단 폭격 맞은 적이 있었잖아요. 저희도 사실 해본 일을 하면서 항상 우려하는 게 이 정도 기간을 체험해놓고
글을 쓰고 그런 지적은 항상 있었던 거거든요. 예. 이번에도 당연히 일주일 체험하는 건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시긴 했거든요. 예. 네, 그리고 또 다른 댓글로는 뭐 1인 가구는 본인만 아끼면 되지만 저희 중에 대가족은 없었잖아요. 근데 식구들이 이제 줄줄 딸려 있고 이러다 보면은 식비부터 통신요금까지 이제 4배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체험이 크게 와닿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요. 자, 뭐 이거는 체험이었으니까 두 분 나름 절약해서 어떻게 적금을 든다든가 저축을 한다든가 미래를 위해서 뭐 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전 적금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월세를 내다 보니까 아하. 사실상 저는 돈을 모으는 거는 쉽지가 않고 그렇죠. 예. 거의 생활비와 월세 거의 다 나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 요즘 특히 젊은 1인칭 가구는 월세로 월급의 뭐 한 4분의 1 정도 이상 날아가는 것 같아요. 관리비도 거의 10만 원 정도 예. 나오게 되고. 예. 그래서 돈 모으기가 쉽지 않다.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쉽지 않은 경우고요. 예, 정 기자는? 저도 역시 쉽지는 않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집을 산 대출금을 내고 있는데 그게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이걸 갚는 게 돈을 모으는 거다라는 생각으로 하지 않으면은 왜냐면 남는 게 거의 없으니까. 결혼하면서 집을 샀어요? 결혼하면서 산 건 아니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전세 사기 맞아가지고 아이고. 사기까지는 아니었지만 그 이후로 어쩔 집을 수 없이.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빚을 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집값 많이 올랐겠는데? 아, 저 아파트가 아니라서. 예, 젊은 층들이 월급 조금 아껴서 저축하고 미래를 위해서 대비한다는 게 쉽지 않겠죠. 예. 특히 또 이제 아이가 생기기 시작하면 더 돈 쓸 곳이 많아지니까. 알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지금까지. 해보니 시리즈가 100회로 끝을 내렸고, 이제 두 분 더 우리 방송에서는 이제 마지막인데 오늘 한 분씩, 예, 청취자분들에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늘 온라인 기사로만 이렇게 반응을 접하다가 생방송에 출연해서 우리 취재기를 이렇게 전해드릴 수 있어서 재밌었고 좀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저희가 첫 방송 때 너무 떨어서 우왕청심환을 많이 먹고 왔는데 그 기억이 생생한데 어느덧 이제 약 없이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꼈고 뭐 이 정도면은 좀 앞으로도 방송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예, 이해입니다. 저는 여전히 이 방송이 좀 많이 어렵고 하긴 한데 그래도 제 취재기를 다시 한번 재취재를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취재를 하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댓글 반응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해서 독자들의 약간 반응을 다시 한번 살필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YTN 사장님이 극찬한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만 굉장히 일찍 문을 닫았네요. 네, 다음에 예. 다른 기회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 2부 순서 마치고요. 저는 뉴스 듣고 6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최강병기 시작하겠습니다. 날마다 쏟아지는 수많은 이슈들 대한민국 최강 변호사와 최고의 기자가 시원하게 뚫어드립니다. 박지훈 변호사, 장영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당연히 이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저녁 늦게 대검찰청 고위직 인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원하게 봤습니다. 네? 정말 시원하던데요. 네, 인사의 원칙을 본 것 같아요. 예. 뭐 여러 개 관행, 파격 이런 얘기도 있지만 결국은 인사권은 대통령 아니면 법무부 장관이 하는 거가 맞다라는 거를 뭐 새롭게 보여준 이번에 인사가 아니었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좀 만사지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난번 8월달 인사가 이렇게 됐었어요. 만시지탄. 예, 만시지탄. 네. 예, 죄송합니다.
지난 8월 달 인사가 이렇게 됐었어야지 맞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박찬호 검사장이라든지 또는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에 초임 검사장인데도 대검 그 참모진으로 중용이 됐었단 말이에요. 사실 초임 검사장은 지방 고검의 차장 검사로 가야 정상인데 그걸 파격 승진을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렇게 문제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사실 이게 잘못된 인사를 바로 잡는 것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장윤 기자의 생각이야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야당이나 보수 언론에서는 보복 인사다, 수사 방해 인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따진다면 보복을 당하려면 수사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보복을 당해야 되는데 서울 동부지검장 같은 경우는 유재수 사건을 직접 담당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또 그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정말 발탁 인사가 됐습니다. 또 이런 면을 그다음에 그 서울중앙지검장은 또 승진을 했고요. 이런 면을 보면은 이것을 반드시 보복 인사다라고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다만 이 윤석열 총장을 중심으로 했던 대검 지휘부에 대한 문책성 인사라는 건 분명한데 문책의 이유가 명백했지 않습니까? 사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그렇게 많은 그 특수부 검사들 거의 뭐 그 국정농단 사건에 비벼올 정도로 많은 검사를 투입을 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나온 거라고는 기껏해야 뇌물 600만 원? 그것도 사실 형이 그 유죄가 나올 것인지 안 나올 것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면 문책을 받을 만한 게 당연합니다. 과잉 수사, 표적 수사였기 때문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요. 자, 일단은 인사 내용을 간략히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은 중요 자리들이 있었어요. 이게 뭐 지금도 그렇지만 뭐 앞으로도 중요한 자리가 서울중앙지검 자리 지검장이라든지 또 대검의 참모 자리입니다. 아마 뭐 세간에는 오른팔 왼팔로 불렸던 한동훈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부산고검의 차장검사로 가게 됐고요. 그리고 대검 공공수사부장 박찬호 지검장 같은 경우는 제주지검장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연수원장으로 좀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수사를 안 하는 곳이 아니면 멀리 가기 때문에 한직으로 간다 이렇게 평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인사 이동된 지 6개월도 안 돼서 다시 인사 이동이 되는 거거든요. 뭐 그런 게 야당이나 좀 이쪽에서는 좀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승진일 수도 있지만은 속내는 좌천이다. 예, 속을 보면 수평제 이동이긴 한데요. 겉으로 봤을 때는 속을 보면 본인이 수사할 수 없는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할 수 없는 법무연수원장으로 가는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멀리 지방에 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인들이나 그 측근들은 좌천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인사로 인해서 어떻게 검찰이 집단적으로 반발을 할까요? 아직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할 수는 전 없다고 봐요. 일단은 겉으로 봤을 때는 검사장 자리거든요. 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대검 부장이나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이나 고등검찰청의 차장검사나 뭐 같은 검사장이 보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걸로 문제를 삼을 수 없고, 만약에 이거는 뭐 가정이긴 한데요. 일반 뭐 변호사나 일반직이 만약 뭐 검찰국장으로 왔거나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다른 어떤 항명이나 이런 것도 가능했는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뭐 겉으로는 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부글부글 끓을 수는 있어도 어떤 집단 항명이나 사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출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집단 항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지 않습니까? 네. 하나는 사표를 내는 거거나 안 그러면 무슨 성명을 발표하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표와 같은 것은 뭐 이미 대검 안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누구 좋으라고 사표 내느냐. 그러니까 이미 사표 낼 의사가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집단 항명이 되려면 이제 일선 검사들이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뭐 성명을 발표하든지 해야 되는데, 검사들 내부에서 좀 균열 조짐이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한동훈 검사장이 연수원 27기인데 원래는 지난 8월이 26기 승진 시기였거든요. 근데 26기가 그 상당수 한동훈 검사장 때문에 기회를 잃었어요. 그리고 25기 같은 경우에도 기회를 잃었고,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 연수원 25기, 26기가 상당히 중용이 됐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도 보면은 그동안 그 윤석열 라인에 밀려가지고 정말 실력 있고 괜찮은 활동을 보였던 검사들이 그야말로 좌천을 당해 있다가 이번에 정상적인 자리로 복귀를 했다는 의미에서 본다면 검찰 내부에서도 겉으로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의견이 좀 갈리고 있지 않는가, 좀 저희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논란이 된 부분이 윤석열 총장을 패싱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인사위원회 열기 전에 모든 걸 다 결정해놓고 10시 30분에 네. 윤석열 총장을 불러서 너의 의견을 들어보겠다. 이건 원래 요식행위 아니냐. 이런 비판 어떻게 보세요? 검찰청법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34조에 따르면 이 법무부 장관 임명할 때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야 되도록 이제 규정이 돼 있어요. 그 규정의 의미를 법무부하고 검찰이 좀 달리 본 것 같아요. 법무부 장관 측에서는 뭐 협치 정도, 협의 얘기 들으면 된다. 그 정도로 보는 것 같고 검찰에서는 이게 정말 중요한 법률적 행위라고 본 것 같습니다. 이제껏도 그래 왔고 그러다 보니까 뭐 오라 그러다가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고 그러기도 하고 결국은 10시 반, 11시에 이게 검찰 인사위원회 열리는데 10시 반에 가서 그 얘기를 하면 요식 행위에 도와주는 거가 된다. 그러면서 참석을 하지 않은 상황까지 예. 벌어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내 명을 거역한 것이다 이런 표현도 했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사실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니까 10시 반에 오라고는 했지만 그때만 오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시간을 계속 줬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법무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제3의 장소로 와라. 인사안을 들고 와라. 이거는 약간 고압적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거든요. 근데 그 법무부 장관이나 뭐 검찰총장이나 둘 다 장관급이긴 합니다만 법무부 장관이 엄연히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상급자거든요. 근데 상급자를 오라가라 하는 것 자체는 보기에 따라서는 정말로 글쎄 이게 거의 그 예의에 정말 벗어나는 그러니까 당연히 당신이 오시오. 보고 싶으면 당신이 오시오라는 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같아요. 근데 제 느낌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검찰총장이 굳이 그렇게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라고 했던 거는 약간 이 인사 자체에 흠집을 내겠다. 절차상의 흠집을 일부러 만들겠다라는 의도가 그래서 인사를 어떻게든 좀 그 뒤로 미루라든지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다른 의도가 좀 들어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수평적으로 자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법 규정이나 이런 걸 좀 생각하기보다는 검찰은 검찰이다. 법무부하고는 뭐 관계가 없다. 이 얘기를 자꾸 하고 싶어서 가지고 와라. 아니면 제3의 장소에서 얘기를 하자.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뭐 법을 준수해야 되는 게 검찰청이잖아요. 예. 34조를 어떻게 보든 그렇게 해석하기는 어렵거든요. 의견을 들어야 한다면 검찰청에서 검찰총장이 어떻게든 가야서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지 뭐 오라 마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검찰은 계속해서 지금 관례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옛날에 안 그랬다. 근데 과거 관례를 취재를 해보니까 반드시 검찰총장한테 미리 인사안을 전달해 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는 이번 인사에서 당신이 꼭 살리고 싶은 사람 한두 사람만 찝어보시오 라고 한 적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면을 보자면은 윤석열 총장 측이 좀 지나치게 자기 유리하게 법과 관행을 해석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일육님께서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정권 때 청와대 입맛대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 같은 뜻으로 여러 언론에서 전 정권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 다를 게 많아요. 뭐 어떤 걸 봐야 되냐면 만약에 별다른 어떤 일이 없었는데 인사를 했다고 하면 잘못된 인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좌천성 인사. 근데 지금 검찰의 수사가 과했던 부분들이 뭐 국민들이 다 봤던 부분이고요. 그 과했던 부분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이 법무부 장관이 행사할 수 있는 건 인사권밖에 없어요. 예. 그 인사권을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면 검찰의 어떤 힘이라든지 그걸 견제할 방법 자체가 없는데 워낙 검찰의 힘이 좀 좌충우돌했고 많았기 때문에 그만큼 바로잡는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도 어쩌면 좀 과하게 보였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검사는 수사를 하는 곳이고요. 그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정경심 교수 공소장에서 보듯이 이게 한 장짜리여야 되는지 두 장이어야 되는지 사건이 하나인지 두 개인지 정말 엉망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기자가 아무리 기자는 취재를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취재를 하겠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할 수도 있는데 그 결과물이 엉망이면 그 결과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검사 역시 마찬가지죠. 공소장으로 말을 하는 검사가 공소장으로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으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합니다. 예. 검찰 인사는 여기까지 짚어보고요. 예. 지금 기상청에서 국외 지진 정보가 하나 들어왔네요.
오늘 오후 5시 38분 러시아 추코스키 아브노 톰리 자치구 지역 캄차카 틀리츠키 북동쪽 348km 지역에서 규모 6.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국내 영향은 없네요. 이상 기상청 제공 국외 지진 정보였고요. 오늘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상고심 결과가 나왔는데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결과 짚어주시죠. 네. 아시다시피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을 했고요. 그 뒤에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서지현 검사를 지방으로 좌천시키는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바로 직권남용에 해당이 되는 거죠. 성추행 사건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할 수 없었고 남아있는 인사상 불이익 부분을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는데 1심, 2심에서는 모두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형을 선고받아서 수감이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요. 이번에 무죄 취지의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석방이 됐습니다. 예, 우리가 이 방송에서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만 직권남용죄가 재판에 가서 유죄로 결론 나기가 쉽지 않다. 그렇죠. 이것도 똑같은 사안이에요. 저도 뭐 1심, 2심 사실 평론을 하면서도 저도 좀 쉽진 않은데 일단 징역 2년이 났었어요. 그때는 이제 재량의 범위를 일탈했다, 남용을 했다라고 1, 2심은 본 것 같고요. 특히 인사 원칙이 뭐 부치지청이라고 있어요. 중간급 지청이죠. 예. 그러니까 시골 아니면 좀 지방 중소도시 그걸 연속으로 보내지 않는 게 거의 뭐 관행 아닌 인사 원칙인데 그 연속으로 여주지청에서 통영지청을 더 시골로 보냈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사감을 개입해서 한 게 아니냐가 1심, 2심의 결론이었고요. 예. 직권남용이 됐는데 대법원은 법리를 좀 그대로 본 것 같아요. 과연 재량이 있는 부분인지 또 의무 없는 일을 시켜야 되는데 직권남용에서 예. 그 의무 없는 시키는 당사자는 인사 실무자 검사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본인이 담당자고 검찰국장이 본인 거니까 시킨 게 없다고 지금 아주 물리적으로 해석을 한 걸 보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직권남용죄가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라는 게 대법원 지금 판결입니다. 이 서지현 검사에 대한 성추행 사건과 이 인사상 불이익이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면은 아마 직권남용으로 인정하기 훨씬 수월했을 걸로 보이는데 네. 아마 대법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해석을 해서 인과관계가 의심이 되긴 하지만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입증을 하기가 곤란하다. 입증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떼서 생각해 보면은 상당히 넓은 분야에서 재량권이라는 걸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직권남용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본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한편으로 보자면 이 직권남용이라는 게 우리 계속해서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자료를 하나 얻어봤어요. 대검찰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았더니 이 직권남용과 관련해서 지난 2008년에 14,000건 정도가 실제로 접수가 됐는데 기소가 된 사건은 48건에 불과합니다. 예. 그나마 많았더라고요. 그나마. 올해 같은 경우에도 13,000건 정도가 접수됐는데 10건 정도밖에 기소가 안 됐어요. 이런 걸로 볼 때 사실 직권남용 부분이 잘 사문화되어 있다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입법적인 해결이라든지 그렇죠. 정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판례가 쌓이든지 아니면 입법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사고 소식으로 가보죠. 한 클럽에서 집단 폭행 사망 사건이 발생했었죠. 일단 사건 개요를 설명해 주시죠. 지난 1일 새벽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제 아마 공익요원인 것 같은데 소집 해제를 3달 정도 앞두고 있는 청년이었다고 해요. 25살 청년이 광진구의 한 클럽 앞에서 이 태권도 선수 출신의 젊은 청년, 20대 청년 3명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소방대원이 출동을 했는데요. 병원에서 숨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가해자들은 유명 체대 소속으로 알려져 있고요. 태권도 유단자이고 심지어 국가대표 선발전에 출전한 경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폭행을 한 이후에 아이스크림까지 사 먹고 여유를 부리면서 귀가를 했다고 그래요. 현재 구속영장이 발부돼 있는 상태인데요. 이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서 지금 재판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시비가 붙은 게 결국은 여자친구를 맞아요. 보호하려다가. 예. 클럽에서 이 유단자, 이 태권도 선수로 보이는 이 사람들이 추근덕거린다 하나요? 추행을 좀 시도한 걸로 보입니다. 예.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뭐 그거를 보고 가만히 있기가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싸움이 클럽 밖으로까지 나가게 됐고 이 싸움이 아니죠. 태권도 유단자하고 싸워서는 이기기 어렵습니다. 한 명 더 3명하고 거죠. 예.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겁니다. 일단은 상해 치사죄로 구속이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건 살인도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부위하고 이런 걸 봐야 되겠지만 유단자가 때리는 거하고 일반인 때리는 게 다른 거거든요. 또 한 명이고 3명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제명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3명이라는 점도 있고 본인들이 다 무술 유단자라는 그렇죠. 점도 있고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감안해 보면은 물론 뭐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좀 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살인죄로 안 가고 상해치사로 예. 가더라도 예. 중한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하는 예, 것은 맞습니다. 예. 일단 야간에 사건이 일어났고 그렇죠. 집단 폭행했고 네. 예, 특수폭행 정도 될 것 같기는 해요. 또 유단자들이고 뭐 이런 자신의 점? 어떤 예. 뭐 무술 실력 이런 것도 적용이 될 거고 형량은 이렇게 차이 나요. 살인죄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이고 상해치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거든요. 근데 상해치사가 동기라든지 이런 게 너무나 나쁩니다. 강제추행도 아마 좀 포함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세 사람한테 좀 더 일반 상해치사죄보다 더 중한 형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양형 됩니다. 기준에도 보면 이제 보복을 목적으로 해서 좀 한 그런 경우에는 상황이에요? 상당히 좀 중한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아마 여러 가지 뭐 어떤 법령이 적용이 될 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양형 기준상으로 보면 상당히 중하게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집단 폭행이 가장 크지 않나 싶네요. 네, 맞습니다. 예. 특수 폭행이 될 수도 있으니까. 자, 처벌이 강하게 나오겠다. 이렇게 두 분이 동시에 이야기해 주셨고, 아까 박준 변호사가 얘기한 살인죄로 바뀔 수도 있겠다. 이게 결국은 집단으로 공격했을 때 이 사람이 또 내가 유단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잘못하면 사망할 줄 알고 했다. 이런 느낌. 본인들은 몰랐다고 하는데요. 알죠. 일반인하고 지금 무술하는 사람하고 그게 싸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일반적 폭행이거든요. 그러면 그 때린 곳을 뭐 급소 이런 걸 알 거예요. 지금 뭐 부검이나 이런 것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어디를 어떻게 때리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데를 때렸는데 넘어지는 거에 어디 부딪혀서 사망하게 됐다면 상해치사지만 그게 아니고 때린 것 자체가 얼굴이나 급소 부위다. 예. 그러면 저는 살인죄도 가능하다 생각이 듭니다. 예, 피해자가 역시 가장 안타까운 목숨을 그렇죠. 잃었고 또 유족들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네. 게다가 이 여자친구 같은 경우에도 평생을 트라우마를 안고 그렇죠. 살아야 될 테고 이 가해자 3명도 결국은 이 굉장히 젊은 나이에 또 이런 일을 겪는 거 그렇죠. 아니겠어요? 예. 술 먹고 이런 일은 좀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네요. 이제 또 연말 이제 연시에 들어섰는데 연시죠. 예, 예. 조심해야겠습니다. 술을 좀 적게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오늘 최강병기 두 분이 한 최강병기는 마지막입니다. 네. 코너가 폐지됩니다. 마음이 좀 안 좋네요. 네. 자, 장영진 기자, 저희 방송 시작하고 나서 처음부터 계속 같이 한 것 같은데. 계속 했고요. 그 사이에 이제 여러 번 변동도 있었고, 뭐 진급도 있고요.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상당히 감사를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만 다음번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박준 변호사는? 화요일 날 오겠습니다. 아, 또 옵니까? 예, 또 옵니다. 오늘 담당 PD가 편해하거든요. 네. 박준 변호사는 계속 나오는군요. 네, 화요일 날 뵙겠습니다. 네, 다른 코너로 오니까 박준 변호사 팬들은 계속해서 화요일 날 청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올려 있게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 귀여움을 담당하고 있는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마스코트 박준 변호사입니다.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지금 사시는 데가 경기도 파주시 맞으시고요. 네. 네, 어제 라디오 어떤 거 들으셨어요? 평일에는요, 이도교의 정면 승부요. 어디? YTN. YTN. 그 네. 몇 시 때 들으신 거예요? 5시에서 7시까지 하는 거요. 아, 이동영님 뉴스 이거. 이게 거의 네. 뉴스를 주로 다루는 거니까 네. 이거를 주로 들어요. 그러니까 이동영 1부부터 2부하고 그 중간에 뉴스하고 3, 4부가 뒤에 하니까. 예, 맞아요. 예. 주로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들어요. 네. 잠깐 화장실 간 거 빼고 다 들었어요. 꼬박꼬박 7일 중에요. 5일 정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매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는 맨날 들어요.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우리 모두 지금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있습니다. 이동형이야, 이동형이야. 지금까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마스코트 박준이었습니다. 3부 수사 마치고요. 4부 젊은 청년들의 토론 코너로 찾아옵니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정실 홍실 엮어서 정성을 들여. 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젊은 정치인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이죠.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전국청년위원장, 자유한국당 저스티스리그의 백경원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장 위원장 지난주에 왜 안 왔습니까? 저는 회의가 좀 길어져서 못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네. 대타로 나오신 분이 너무 잘했는데. 네. 워낙 똑똑하고 훌륭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청년 대변이 있는데요. 예. 워낙 더 우리 당에 인재가 많아서요. 예. 네. 너무 저도 자랑스럽고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다가 자리 뺏겨요. 예. 자, 총선 얘기부터 해보죠. 인재 영입. 오늘 민주당은 6번째 영입 인사를 발표했고요. 어제 자유한국당은 박찬주 전 육군대장 이후 2달여 만에 2분의 영입 인사를 발표했는데 서로 어떻게 봤습니까? 일단 장경태 위원장이 자유한국당의 2번째 인사 영입에 대해서 평을 해주시죠. 일단 박찬주 전 육군대장으로 좀 우여곡절을 겪으셨지만 어찌됐건 우리 체육계 미투 1호로 알려진 김은희 님과 또 북한 탈북자 출신의 인권운동가 아니겠습니까? 지성호 씨. 두 분이 어찌되었건 좀 어려운 선택을 하신 것에 대해서 일단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다만 이 체육계 미투 1호인 김은희 씨는 조금 당을 잘못 선택하신 게 아닌가 이런 우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여성에 대한 인권과 지위 향상에 대한 고민을 해온 정당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아마 그곳에 들어가셔서 많은 걸 바꾸고 싶으시겠지만 또다시 상처받으시고 정의당으로 가시진 않기를 바랍니다. 예. 예,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칭찬을 좀 해보면, 워킹맘 홍정민 대표님, 그러니까 이분의 키워드를 보면, AI, 스타트업, 변호사, 이렇게 추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변호사이시기도 하지만 혁신기업가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분이 민주당뿐만 아니라 한국당, 정의당 이런 많이 각 당에 가서 많이 좀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다 싶고, 저는 이렇게 저희같이 좀 젊은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의 사명이 앞으로 이제 다가오는 그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와 준비가 아닐까 싶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저는 여전히 기업과 시장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기존 기업가 출신들이 보면 이제 민주당만 들어가면 이게 자꾸 꿀먹을 벙어리가 되시고 자꾸 잠수를 타시는데 이제 이번만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장경태 위원장이 김은희 씨는 당을 잘못 골랐다 이렇게 말한 것은 자유한국당에서 체육계 미투 관련 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해서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한 것 같고요. 백 위원이 민주당 6호 영입인사 홍정민 대표에 대해서 칭찬을 했습니다마는 홍정민 대표가 변호사고 스타트 기업 대표인데 워킹맘을 대표할 수가 있겠느냐. 결국은 이거 보여주기식 쇼 아니었냐. 이런 비판이 있어요? 일단 어찌됐건 이 워킹맘들이 경력 단절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근데 이 경력 단절의 과정 속에서도 끊임없이 공부도 하고요. 또 변호사 되고 나서도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해서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또 대비하는 AI 관련된 스타트업도 만들기고 했기 때문에 이런 과정과 흐름들은 좋은 또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2030 세대가 어떤 우리가 항상 공무원 위주로 혹은 대기업 위주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꼭 그런 진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새로운 모델을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오영환 씨가 청년 소방관으로 인재영입 5호였고 원정권 씨가 2호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두 사람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발언이 엇갈렸어요. 원정권 씨는 조국 전 장관이 잘못했으나 검찰이 과했다라는 입장이었고 또 오영환 씨는 조국 전 장관이 있었던 일은 관행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렇게 엇갈린 평을 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원정권 씨는 민주당 지지자로부터 소위 말하는 융단 폭격을 맞았고, 또 오영환 씨 같은 경우에는 당에 새롭게 들어온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게 과연 정의와 공정이냐, 결국은 또 줄서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일단, 장 위원장
대답하고 백원리 마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당내 의견과 타당의 반응이 좀 달라서 뭐 그 부분은 좀 짚고 가고 싶은데요. 당내에선 어찌되었건 이제 조국 수호, 소위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한 심볼로서 조국 전 장관님께서 열심히 그 역할을 하셨다고 보고,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판을 통해서 이제 지켜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타당에서 자꾸 조국 파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오히려 제가 되물어 보고 싶어요. 자유한국당과 새보수당에 만약 인재영입이 있다면 백경원 우리 대표님부터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이런 질문을 보통 잘 드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왜 또 나오는지 대답 안 해도 됩니다. 네네. 근데 저도 이제 사실 조국 얘기도 이제 조국 전 장관 얘기도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이 두 분의 발언을 듣고 사실 오늘 제가 이제 그러면 이 영입 인재로서 공개 토론을 한번 해보자라고 제안도 오늘 드렸습니다. 뭐 기자회견도 했었고, 근데 이제 이게 뭐 일선에서는 뭐 이게 뭐 지금 민주당의 인재 영입 기준이 뭐 조국 옹호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제 일단 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조국 그 전 장관에 대한 뭐 평가, 진단 이런 것들이 일반 그런 청년들의 인식과 사실 너무나 다른 부분들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물론 그분들이 뭐 말실수를 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 충분히 이제 뭐 얘기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그럼 꺼내놓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건넸던 거고, 사실 뭐 이분들이 직접 나서서 뭐 하기는 또 어려울 수도 있으니 뭐 황교안 대표님이든 이해찬 대표님이든 한번 가서 영입된 인재들이 좀 검증될 수 있는 그런 기회장을 한번 마련해 주시면 어떻겠냐. 이게 영입된 인재들이라고 했는데 아까 뭐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게 자꾸 뭐 이미지용 아니냐, 쇼잉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뭐 이런 거에 대한 우려를 상쇄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두 사람의 대답, 원정권 씨나 오영환 씨, 만일 제가 그 위치에 있었으면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잘 대답했을 것 같은데, 논란 없이. 그래서 정무적 판단이 조금 부족한 거 아니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결국 영입 인사들, 특히 청년들은 정치 경험이 또 전무하고 또 사회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실수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을 지역구에 한다 그러면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러면 비례대표를 통해서 배려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선거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특히 거대 정당,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 다 마찬가지입니다. 비례대표 과거처럼 많은 분들이 뽑힐 수 없거든요. 뭐 한 자릿수로 떨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당의 고민이 좀 깊을 것 같습니다. 어때요? 그래도 불구하고 청년들 앞번호에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인재 영입의 어떤 개념 자체가 우리 당에 입당을 해주셔서 이 총선에서 어찌됐건 새로운 활력과 또 새로운 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는 동력들을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렇다 해서 인재 영입이라 해서 공천이 확정되거나 제안할 때부터 애시당초 뭐 비례대표나 지역구를 약속하고 제안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께서도 어찌되었건 이제 뭐 좋은 뜻을 가지고 우리 당에 와서 또 어떤 정책들과 어떤 공약들이 실현될지를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과정에서 아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비례의석이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국민공천심사단을 통해서 비례대표를 선출하게 좀 바뀌었기 때문에 종전에 있는 어떤 폐쇄형의 어떤 뭐 중앙위원 투표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더 국민의 손에서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상황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뭐 지역구에 좀 더 배려를 하더라도 이제 젊은 인재 등용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이제는 뭐 난세의 영웅은 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도자라고 하는 것도 이제 길러지고 훈련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도 뭐 프랑스의 마크롱이나 뭐 핀란드의 산나 마린 이런 젊은 지도자를 원한다면 뭐 그만큼 투자가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안철수 전 대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정계 복귀 선언 안철수 세대 교체론을 들고 나왔는데요. 정치 리더십을 교체해야 한다. 전면적인 세대 교체와 개혁으로 세수를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두 분? 한때는 안철수 전 대표가 청년들의 뭐 멘토라든가 또 청년들의 새 희망 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 뭐 이미 안철수 대표님 같은 경우는 정말 무수히 많은 선거를 통해서 이미 검증이 좀 되신 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그동안 뭐 안철수 대표님이 선거를 뭐 국회의원 재보궐 뿐만 아니라 뭐 2012년 대선 출마도 접으시고, 뭐 2013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2014년 지방선거, 2017년 대선, 그리고 2018년 지방선거까지 숱한 선거를 치르면서 충분하게 어떤 정치적 역량의 한계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세대 교체론을 주장하기보다 본인이 대상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이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넘어야 될 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유한국당과 새보수당의 통합 문제와 만큼이나 과연 본인의 정체성이 어디인지에 대한 방점도 자꾸 이제 제3의 길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실 수 있을지 또 궁금하고요. 또 오히려 보수당에 통합되어서 흡수돼서 아무런 색깔 잃은 정치인으로 전락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참 저도 궁금하긴 한데, 어찌되건 새 정치는 갑자기 어디선가 날라오는 어떤 그 반정치나 탈정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선거철만 되면 날라오는 정치가 많은데, 이런 반정치 탈정치보다는 정말 안철수 새 정치가 안철새 정치가 아니길 바랍니다. 저도 이제 궁금한 지점인데, 안철수 대표가 어떤 기준과 좌표를 갖고 있느냐, 돌아와서 또 어떤 정치를 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일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궁금하기는 한데, 근데 지금까지 이제 나온 이야기들을 보면, 이게 여전히 좀 약간 그 본인의 기존의 그런 문법을 버리지 못한 것 아닌가 싶었던 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인에 대한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다, 민주당이 어떻다, 한국당이 어떻다라는 이야기는 있는데, 그러면 본인이 와서 어떤 정치를 하겠다라는 거에 대한 이런 명확한 상, 이런 것들이 사실 아직까지는 보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명확히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사실 안철수 전 대표도 보면 지난 이제 정치 경력이라고 보면 이제 지난 한 10년 정도 이제 저는 털을 닦아왔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제 사실 이제 그러면 그는 본인의 그런 지난 10년에 대한 진단과 평가, 반성, 이런 것도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자꾸 이제 민주당과 한국당이 어떻다라는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진단과 반성, 이런 부분들이 먼저 좀 보여졌으면 하는데, 솔직한 모습들이, 국민들은. 근데 이제 그런 모습들이 아직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양 거대 정당을 싸잡아 비판하면서 세력을 키웠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사실 지금까지는 그런 안티테제로서 그런 에너지를 많이 흡수해 왔죠. 근데 지금 돌아와서도 또 그러면 그런 스탠스로 갈 것이냐라고 보면, 근데 그렇게 가서는 답이 없다고 보죠. 동의하십니까? 안철수의 생각이 아무리 책을 읽어봐도 안철수의 생각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네.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보수 통합을 노리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안철수 전 대표 세력도 함께하는 게 목표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그 통합추진위원회에서 그리고 있는 그 방향, 주요 키워드가 뭐냐라고 보면 이제 혁신과 확장인데, 이제 그만큼 보수뿐만 아니라 이제 중도에 있는 합리적 중도, 합리적 진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다 같이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방향을 잡고 지금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런 방향에서 봤을 때 정치는 결국에는 상징이기 때문에 그런 중도 표심을 가지고 있는, 물론 예전만은 못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안철수라는 그런 상징 있는 인물도 우리가 같이 데려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문연대 일종인 것이죠. 예, 그렇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선거를 이제 민주당과 반민주당의 선거로 치러야 된다라는 문제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장 위원장 어떻습니까? 자유한국당과 안철수 전 대표 측이 손을 잡으면 파괴력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까? 자유한국당이 아주 일장춘몽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4가지 지점을 말씀해 주셨어요. 자유한국당, 우리공화당, 새로운 보수당, 그리고 안철수까지 말씀을 드릴 때, 예를 들면 일단 새로운 보수당은 확실하게 안철수와의 결혼은 잘못된 결혼이었다라고 유승민 대표께서 말씀을 하셨었고요. 과연 우리공화당과 새로운 보수당의 또 이 차이는 어떻게 맺고 갈 것인지, 그리고 그 자유한국당이 과연 이 간극들을 메우려면 사실상 그 자유한국당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모두 다 내려놓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면 어렵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 글쎄요, 황교안 대표님부터 험지 출마를 제가 보기에는 어디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발 좀 민주당에서는 어디든 좀 제발 종로라도 나가달라, 이렇게 오히려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좀 더 정말 가장 어려운 지역의 당대표로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그 진정성을 타당들도 믿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민주당이 바라는 것이 이제 혁신과 통합 못하는 한국당, 도로 새누리당의 모습인데. 그거겠죠. 예. 근데 죄송하지만 이제 그와는 지금 사실 정반대의 방향으로 이제 계속 이제 열차를 출발시켰다라고 보고, 그에 대한 충분한 기대를 하셔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황교안 대표가 통추를 구성하겠다 말하기 전날에 유승민 대표하고 유아무개라고 표현했단 말이죠.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리더십의 위기에 몰릴 때 통합을 자신의 어떤 위기를 벗어나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단 말이죠. 일면 언론이나 일각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적어도 이제 제가 봤을 때에는 이렇게 좌고우면하지 않고 정도만 보고 가시는 분이고, 이번에 이제 대한 보수 통합도 사실 이렇게까지 판을 만들어 놓은
이런 첫 단추를 누른 것도 이제 황교안 대표입니다. 이제 이렇게까지 온 상황에서 사실 황교안 대표가 뭐 일각에서 이거 위기 쇄신용 아니냐라고 하지만은 지금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면 전혀 이제 그런 것이 아님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보수당이 하나로 합치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일려 다야 구도로 쪼개져 있는 게 낫겠죠.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네. 어찌되었건 아주 1대1 구도가 된다고 해서 불리하다든지 1대 다 구도라고 해서 유리하다든지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어찌되었건 기본적으로 이 보수 세력들이 예를 들면 여소야대 상황이 됐을 경우에 개혁 입법들이 대부분 좌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찌되었건 이 보수당이 합쳐져 있든 쪼개져 있든 지금 비례한국당도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 선거제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좀 악용한 이런 사례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분들이 여소야대 상황을 유지한 상태에서 보수 세력이 과반 의석을 확보했을 경우에 모든 개혁안들이 다 좌초된다는 점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인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장현정 얘기해 주세요. 대통령의 인사권이기 때문에요. 장관님께서 아마 임명 제청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사실 저도 예를 들면 당의 부위원장이나 운영위원을 추천할 때 대표님께서 임명하시는데 제청서를 쓰거든요. 근데 이 제청서를 쓰는 이 권한 자체를 가지고 검찰총장님이 이렇게 장관과 옥신각신하는 것 자체가 좀 이건 너무 과한 요구 아니었나. 혹은 그동안의 관행들은 인습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보복성 인사다 수사 방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글쎄요. 그건 인사권이기 때문에 수사 방해의 부분도 아닌 것 같고요. 사실 보복은 더더욱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정당한 인사권 행사다. 당연하죠. 이거는 사실 추미애 장관의 인사를 보면 이거는 50 때나 독재 정권 때도 하지 않던 그런 인사를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인 결과라고 보여지고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복성 인사하고 수사방해이지 않나.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면 사실 이제 공수처도 통과가 됐는데 공수처를 통해서는 또 그럼 얼마나 그런 권력을 또 이렇게 휘두를 것인가. 이렇게 누군가는 제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제어되지 못하는 권력이 앞으로 또 어떻게 폭주할 것인가라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죠. 그 당에서 직권남용으로 추미애 장관을 고발할 계획이었는데 직권남용이라고 본인도 판단하십니까? 직권남용뿐만 아니라 사실 이 추미애 장관도 어찌 보면 이제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까지 인사를 강하게 밀어붙였던 것. 이것은 분명히 이제 국민들이 유심 있게 좀 지켜보고 있는 부분이고 이게 어떤 결과로 보여질지 이런 것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으나 이제 이게 총선에도 저는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미애 장관이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하명수사 관련한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자, 역풍이 불어서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근데 사실 이제 좀 말씀 안 드리고 싶었는데 어찌되었건 그동안 지검장 인사가 6자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정말로 이 인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고 싶으면 애초 이번에 추미애 장관께서 어찌되었건 인사안을 가지고 논의하자라고 했을 때 회의 테이블에 오셨어야 되고요. 회의 테이블에 안 오고 본인 혼자 그냥 뭉개고 있다가 대통령께서 지시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항명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말도 안 된다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말 소위 수사 방해나 검찰 수사에 대해서 만약 문제 제기를 하고 싶었다면 인사권을 사용해서 하진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차라리 현재 검찰 조직을 더욱더 장악하는 방식으로 해서 수사 방해는 하겠겠죠. 인사권을 굳이 정당하게 사용하면서 수사 방해를 하진 않을 것 같고요. 만약 공수처 또한 지금 계속 공수처 얘기를 하시는데 공수처 또한 야당 인사와 함께 처장 임명부터 해서 검사 임명까지도 모두 다 야당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꾸만 우려만 제기하기보다는 좀 더 협상 테이블에서 자유한국당이 지금 계속 본인들의 의견을 최소한 자기가 가진 의석수만큼 의견을 반영하고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회의 테이블을 박차고 나가면서 자꾸 제로 베이스를 만들고 계시거든요. 정치는 방금 말씀하셨던 협치를 하려면 회의 테이블에 앉아 계셔야 됩니다. 30%든 40%든 의견을 반영해 하시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박차고 나가시면서 빵 퍼센트를 왜 만드시는지 그게 안타깝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검찰의 인사개혁안도 같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하신 내용은 저는 이게 청와대 피셜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상황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진정한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이 대통령으로부터의 인사권에 대한 독립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의 열띤 토론 고맙고요. 하나만 더 하고 마칩시다. 정의당이 18세 미만 미성년자들의 정당 가입을 제한한 정당법이 위헌이다라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냈는데 두 분은 미성년자의 정당 가입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지금 현재 정당법상은 유권자가 되어야지만 당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만 19세에서 이제 선거법 통과로
만 18세가 당원에 가입 가능합니다. 그런데 뭐 어찌되었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리더십의 민주주의의 부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협치와 소통의 부재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더더욱더 이 청소년기부터 혹은 어린 나이부터 이 정당과 정치 혹은 시사 이슈에 대해서 뭐 관심을 가지고 또 민주주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들이 그런 훈련들이 필요하거든요. 학교 현장에서 되지 않은 교육들은 결국 또 정당과 정치 현장에서도 가능하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성년자의 정당 가입은 좀 더 폭넓게 허용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당에서는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이제 의견을 말씀을 좀 드려보면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의 정당 활동의 길 저는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유의지에 따라서 정당 활동도 할 수 있게 해줘야 하고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세계 시민으로서 길러질 수 있겠다. 이게 결국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국민들의 선택과 책임의 반복인데 이제 민주주의 나라에서 태어난 우리 아이들이 이 세계 시민으로서 이제 바로 서려면 이 아이들이 정치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체득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만한 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베이스 캠프가 정당만한 곳이 사실 없기는 하죠. 근데 현재 정당의 이런 상황을 보면 이제 그런 청소년들을 맞을 만한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런 준비를 같이 함께 해나가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외국 선진국을 보면 어렸을 때부터 정당에 가입해서 결국은 그 친구들이 나중에 뭐 20대에 시의원도 하고 또 30대에 뭐 국회의원도 하고 뭐 40대에 주지사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번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두 분 오늘 토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